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시장. 아이들의 걸음을 잠시 붙들어두는 게 있다. 지금이야 전시장 구경거리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 들어온 지 3000년이 넘었고 그 긴 세월 동안 명주실을 뽑아내준 고마운 벌레 누에다. 누에 채반 건너편에는 할머니들의 추억을 자아내는 물건 하나가 있다. 박물관을 지키다 오랜만에 세상 구경 나온 물레다. 너는 치기 들고 요집 가서 하는지 맹 잡고 요집 가서 잡고 요집 가서 잡고 이제 들개를 막 품앗을 해갖고 그렇게 했어. 나무배도 짜서 이제 하고 인력배도 짜고 또 내일이 장이다 그러면 뱃벌러 갈 때 그 잣수가 모자라면 밤새도 짜야 돼. 레야 자세야 뱅뱅 돌아라 우리 우지 기동자 반지를 만난다. 가사 한 소절도 잊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실 잡고 배 짜던 시절의 이야기, 뽕 따고 누에 치던 역사는 너무 쉽게 잊혀져 갔다. 노래보다 더 빨리 잊혀지고 버려진 이야기들이 있었다. 고두집에 빚어넘기 대한민국 근대 농업의 역사 100년. 그 가운데 가장 뜨겁게 번성했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 있다. 뽕 따고 누에 쳐서 명주실을 생산하던 양자입니다. 전국 각지의 제사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제사 기계는 멈춰섰다. 고철 장사들이 한 번 왔었어요. 이런 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다른 기계들은 녹쓰고 다 쓸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다른 도 같은 처분을 했대요.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 도에 대해 이런 것이 있는지를 알고 왔대요. 그래서 와서 이것을 뭐 키로당 500원. 감 나가던 기계가 고철이 되기까지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국산 명주실은 완전히 생산이 끊겼다. 이 공장이 쉰 지가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와가지고 거의 매일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바람만 불어도 이거 들어옵니다. 비만 와도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쉴 새 없이 명주실을 뽑아서 누에고치 공출량을 채워냈던 기계들. 수출 대국을 향해 매진할 때도 달러벌이의 1등 공신이던 기계들. 하지만 우리의 명주실이 어디 공출과 달러벌이의 수단이기만 했던가. 고치를 삶아 따순 김을 피워내며 이 기계들이 뽑아냈던 명주실은 고운 우리 한복감이기도 했고 가야금 줄이기도 했다. 수입 명주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부드럽고 매끈하면서도 질긴 명주실이었다. 누에를 키웠던 농민 윤광호 씨. 이것이 원래 잠실 목적으로 해서 지은 집이지요. 폐허가 된 이 집들은 그가 손수지었던 잠실과 수면 누에꼬치를 저장하던 창고였다. 이거 농부, 도암, 화손 전부 여기서 했어요. 누에꼬치를. 한때 이곳 창고에서 인근 농가들의 누에고치를 한꺼번에 수매하기도 했다. 농가들은 앞다투어 뽕나무를 심었고 잠실을 지었다. 요로가 밭이 저밭이거든. 요로가. 주변에 있던 뽕밭도 묵정밭이 된 지 오래. 다리 donde 가서도 한 몇백 평이니까 내가 소문은 있었는데 다리 공사하면서 마지막에 해줘보고. 이제 노인의 추억으로만 남은 뽕밭. 하지만 뽕밭은 추억이기 이전의 역사였다. 강제로 조성하고 권장했다가 파내게 한 역사. 농약과 중국산에 밀려간 역사. 사라진 뽕밭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 죽겠다고 짜도 제가 요만큼이나 올라가죠. 요만큼이나. 아이고 삼나올 증진에 그놈
하루 점드럭 짜고 내려오면 땅이 누리라. 이제 골차게 묵든 못하고 요 일은 되고 함께 땅이 누리요. 요 은행잎상명이는 누르이 보여버려. 장제 보내려면 돈이 없으니까 비단을 못 사고 명지배를 피냐 부리매기도 안 넣어서 하고 우게는 미영배 가는 놈 나서 이제 껍덕하고 바지저고리도 명지를 물들여서 해서 입히고 그래갖고 장계 보내고 그렇게 실로 해갖고 또 이러고 내리갖고 물에다 막 돌려서 대병이 만들어갖고 10대병 있어. 그래서 나트리다 해갖고 뽑아갖고 그러고 날아서 몇개 물가락 같은 난 보디 어마시나 넙대기 강이 늘렁게 명지는 10세를 날아갖고 함께 명지배는 미영배는 7세, 6세 그러고 날아서 배를 짜입은 뒤 명주는 이렇게 가는 옷을 입을란게 겁나 가나갖고 아무나도 못 있지요. 그때는 명주 어디 있고 장계 간 사람이 있는 집 아들들이 명주 옷 입고 장계 갔지 가난집은 어디 못 있어요 그때. 1911년과 25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독일인 신부 노베르트 베버가 촬영한 35mm 필름 영화.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도원 창고 벽에 감춰졌던 이 필름은 베버 신부가 죽은 뒤 창고 수리를 위해 수도원 벽을 허물던 중에 발견이 됐다. 이 소중한 필름에는 1920년대 우리의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낡은 필름 속 여인네는 삼배를 짜기 위해 삼시를 뽑아내고 있다. 시를 말리고 삶아서 물에 헹구어내고 다시 삶아내기를 반복하는 진화한 과정. 여자로 태어나면 누구라도 숙명처럼 이 고달픈 노동, 길쌈을 했다. 구한말 이 시기까지만 해도 삼나무나 목화, 누에고치 같은 자연에서 섬유를 얻어내는 일은 이처럼 가족들의 옷을 해입히거나 부지런한 아낙네들이 품삯을 벌기 위해 하는 간의 수공업 정도였다. 산업적 목적으로 대규모 목화밭이나 상전을 조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었던 것이다. 식구들의 헐벗은 살갗을 감싸주려면 밤낮 없는 아낙네들의 노동이 필요했다. 아낙네들의 손끝이 다 물러져야 옷 한 벌이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다. 배들 놓고 구름 접어잉에 걸어 참나무 보두집에 비전엉기 북에다가 얼렁절렁 쩌느런 게 유찜망고 불사로 와서 급에 쪄서 못들랑가 우리 오빠 청계가면 청포도 포지 울러네 그놈 지기 못들랑가 우리 성님 시집가면 감에 얼기 얼글라네 물맹기 탄소꽃침에 포도지 바람에 펄렁펄렁 탁수꽃은 전에 살성 정부관장 다 넣었네. 애기들 옷 안 해주면 깨벗고 댕겨요. 그럴 때는 미영배 나서 옷을 안 해주면 그럴 때는 미영 찾아서 밭에다 가라고 미영배 나서 옷을 해줄게. 학교 댕길 때도 그놈 바지 물들여갖고 검은 바지 해주고 삐런 바지 저고리 해주고 그러고 갖고 있거든요. 대학생. 근데 명주는 남자들도 해드리면은 그 다듬이해서 하려면 겁나 힘들어요. 근데 명절 설에나 보름에나 이럴 때에는 꼭 남자들이 그 옷을 입거든요. 세배 댕기려면. 그래서 힘들어요. 여자들이 그거 다 다듬이해서 옷 꾸미려면은. 방망이질을 하면은 둘이 맞방망이질을 하면은 저녁내 하고 낮에 하고 저녁내 하고 우리 형님은 초장인 잠이 많은 게 나는 뜨든지 어쩌다가 방망이가 안 나줘서 이러고 쳐다보면 형님 이러고 자오르고 지겠다 방망이를 들고 이러고 자오르고 지겠다 영 어떻게 웃었더니 웃어 죽겠어 아주 그런 세상도 살았어.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년에 눈에가 잠이 온다 초롱 같은 이네 안개 같은 잠이 온다 참사가오 참사가오 니네 눈에서 참사가오 근내 할머니 참사가오 단양에 닷돈만 주고 참사가오 누에 쳐서 씨를 잡는 양잠과 길쌈을 간의 수공업이 아닌 산업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개화사상이 유입되면서부터다. 영국의 산업혁명, 일본의 명치유신이 제사공업과 방적공업에서 비롯됐음을 인식한 개화파 지식인들이 양잠의 산업화를 시도한 것이다. 물산이 풍부했던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잠농사 운동이라는 농민 자강 운동이 시작됐다. 농사법을 좀 더 우리가 그 근대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수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양잠을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양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잠농사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왕실에서 직접 누에를 치는 권잠의 전통은 구한말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개화파들은 이를 한 단계 넘어서서 국가가 투자하는 양잠의 산업화를 시도했다. 국영기업인 잠상공사를 만들어 명주실과 비단을 생산해냈고 농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양잠을 독려했다. 농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작물을 누에고치라 여긴 때문이다. 1880년 이후 우리 개화파 인사들이 그런 산업화를 시키려고 이제 잠상공사를 만들고 국영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견적물도 생산하고 그 당시에 한성주보 보면 뭐 하루에 뭐 몇백마 정도의 그 견적물이 뭐 산출되더라 쪽에서 뭐 기사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그런 산업화를 시킨 시작은 우리가 먼저 했고, 그런데 그것이 개화파 인사들이 그런 것을 잘 경영할 줄 아는 경영기법을 몰라가지고 중간에 실패했는데 시초는 우리가 했고, 산업화를 토착화시킨 건 일제들이 와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목적은 우리 농민을 잘 살게, 국가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뺏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누에고치로 돈벌이를 한 것은 일본이었다. 쌀, 면화, 소금과 더불어 일본이 가장 탐내던 산물이 바로 누에고치.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발간한 조선 총독부의 사진첩에는 전국에 걸쳐 세워진 양잠 전습소, 제사 실습장의 모습이 담겨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몰수한 땅에 일본인들은 뽕밭을 조성하고 잠실을 세웠다. 잠실 관리를 위해 일본인들을 상주시켰고 생산된 누에고치는 곧바로 일본의 제사공장으로 가져갔다. 전쟁 자금을 벌어들이던 일본 외화벌이의 미천이었다. 그 징어리 여기 같으면 그 꽁치 같은 것도 간액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잡아서 기름을 짜가 빼고는 부서지도 덜한 것을 차로 막 실었다. 그래갖고 그 뽕밭에다 헛더만 그럼 되게 헛는다고.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걸 고깃대를 주워먹게 생겼었다.
공치에서 고리 가져가고 실더실에서 가져가고 전부 다 했지라고. 지기 나래로.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것이라는 게 쌀, 소, 또 소가죽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소, 그 다음에 비단, 누에꼬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화. 이게 4대 착취 대상 품목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나 잠업을 굉장히 진흥을 시키느라고 노력을 했죠. 전라남도 화승군 도곡면에는 종방마을이란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다. 이게 종방 뉘에를 키웠다고 해서 종방마을로 되었죠. 잠실 뉘에를 키웠다고 해서. 마을의 이름이 종방이 된 것은 일제 이후. 학교 교실 반장으로 요리해서 했어요. 요리가 여기 높이 붙어서 요리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능주에도 같은 이름의 마을 종방마을이 있다. 이 마을 역시 일제 때 누에를 키웠던 마을이다. 뽕나무 밭이고 여기 가서 이제 잠실이 있었고, 뽕창고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뜯고 집을 짓어 볼게. 직원들도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뽕 따고 키우고 누에를 그랬던 것 같죠. 이제 어머니 말들은 어머니도 여기 와서 누에를 키웠다는데요. 뽕 따고. 일제 이후로 종방마을이란 이름을 얻게 된 이 마을에는 당시 일본인들이 뽕밭과 잠실을 관리하며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 살던 일본인들이 이 마을에서 생산된 누에고치를 광주에 진출해 있는 일제의 제사공장 종연방적, 약칭 종방으로 납품을 했던 것이다. 감독이나 다름없이 살았던갑지. 우리가 생각해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이제 지금은 뽕이고 누에고 이제 키우면 이제 인부들이고 전부 여기서 얼마나 인건비 주고 뭐 그렇던 건 사실이거든요. 감독하면서 일본 사람이 여기서 살았다는 결론이지. 일제의 제사공장 종연방적이 세운 마을이 전라도에만 수십 곳. 수탈의 역사가 남긴 이름 종방마을은 이후 마을 이름으로 굳어졌다. 1920년대 30년대에 광주에 종방제사라고 하는 종연방직 제사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을 만들면서 그 원료가 되는 누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그 전라남도 여러 지역에 뽕밭을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뽕밭에서 일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과정에서 그 마을들이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종방마을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나이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식민지 시절 일본인들은 배고픈 어린 노동력들을 싼 노임으로 마음껏 착취했다. 그때 나이가 12~13살 그럴 정도인데 뽕하고 이런 대로 정금만큼 갖고 뽕 한 하루에 거기서 한 20관이나 얼마 따면 돈 한 10몇 전씩 벌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다. 이날은 바로 일본 최고의 명절인 명치천황의 생일날, 명치절 기념식장으로 분노한 학생들이 몰려갔다. 바로 이날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전남산 누에꽃이 6만석 돌파 도민 경축대회를 광주 현재 부동교 다리 근처에 있었던 광주 작은 장터에서 했습니다. 이날은 바로 명치절이면서 전남산 견 6만석 돌파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학생들의 시위에 농민들이 합세를 하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그 규모가 더 커졌다. 당시 일본의 대미 수출품 1호는 실크사. 누에고치 공출량 달성을 위해 치른 농민들의 희생은 엄청났다.
그때 가격을 제대로 안 줬어요. 일본에서 100원 준다면 우리한테는 50원 준다든지 말이죠. 언제 돈 벌어야 된다고 호선했어요, 이 박사가. 그래서 해방 후에 뽕나무들을 말이에요. 우리 집 버텀도 막 다 캐집어내 버렸거든. 농사 지어봤자 또 이제 또 수탈 당할 것 같은 그런 인상, 또 제값도 안 받을 거, 그러니까 이제 캔 겁니다. 캐는데도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캐냈으니까 보통 10년, 20년 묵은 거 한번 캐려면요, 한 사람이 한나절 파야 하나 캐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요. 지금은 기계로 이용하기 때문에 금방 캐지만 옛날에는 캐는 것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어려서 봤기 때문에, 어려서 제가 누에를 일정 때 치는 것도 봤지만은 해방 광복 후에 또 캐는 것도 저도 봤고. 일본이 물러가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일본이 관리하던 잠업 관련 시설들은 모두 미군정청 소관이 된다. 이승만 정권은 경제 회생을 위해 잠업 증산 계획을 세우고 잠업을 장려했다. 하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 뽕밭과 잠실은 파괴된다. 전국의 수많은 제사 공장들이 포탄을 맞고 잿더미로 변한다. 피난길에 오른 농민들, 무너진 논밭과 공장들. 뽕밭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없었고 안정적으로 누에를 키워낼 수도 없었다. 누에고치 생산량은 급격히 떨어졌다. 가장 고통받은 이들은 가진 것 없는 이들이었다. 양잠의 산업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집권을 하면서부터였다. 박정희 정권은 누에고치를 경제개발의 실탄으로 이용을 한다. 국가재건을 목표로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 수많은 제사공장들이 다시 복구가 되고 제사공장을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이 됐다. 가만히 있지 않은 기계를 홍보하는 대한뉴스 화면이다. 농업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던 시기였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수출품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수출이 되는 품목이라면 뭐든지 팔아보자는 시대였다. 60년대 와서 이제 박 대통령이 집권하다 보니까 1차 산업에서는 잠옷 뺏기 수출 산업이 없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미처 뽕나무를 맹글러 댈 수조차 없이 막 그냥 밀었어요. 그래서 일본서 300만 주의 뽕나무를 수입해다가 긴급 수입해서 그러니까 저 뽕나무가 일본에서는 불합격품 된 것까지도 막 우리가 다 쓸어왔었어요. 당시 대국민 홍보용으로 상영되었던 문화영화 늘어가는 농가소득의 한 장면이다. 배우들을 동원해 찍은 잠업단지 조성 홍보영화. 박정희 정권이 양잠 진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농부들. 오늘도 농가 수입을 보다 높이기 위한 주산지 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도 경사 미만의 야산과 천수답 3천 정보를 개간해서 이 지역 농가의 60%인 7,000호를 양잠 기업 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농잠고등학교에는 새로운 제사공장이 생겼습니다.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이번에 준공을 본 이 실습공장에서는 현재 연 평균 3,000여 관의 잠량을 처리해내고 있는데 학교 당국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설치된 모든 기계와 설비는 대구에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누에고치 수출붐이 형성되면서 일제가 세웠던 제사공장들은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 새롭게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출 목표 달성이 아니라 달러벌이를 목표로 전국 각지의 제사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잠업은 100% 국산 자재 가지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 마냥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 수출한다든지 하는 걸 포함해서 8억 4천만 달러인데 참사료 하나만 가지고 7,500만 달러를 수출할 때니까 대통령이 잠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슨 당정 협의 같은 거 할 때 특별히 참사류에 대해서 수출 실적을 보고하라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국회의원 그만뒀습니다만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이 재무부 장관 하던 분이 농산 차관보를 할 때 차관보가 가서 브리핑을 하고 나는 쳐들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눈송이처럼 새하얀 누에고치. 전국 70개에 달하는 방방곡곡의 제사공장에서는 봄, 가을로 누에고치를 사들였다가 다시 씨를 뽑아서 수출을 했다. 60년대 우리나라 수출액의 40%는 바로 이 누에고치가 해낸 몫이었던 것이다. 제사공장이 기계화가 되었다 해도 누에고치에서 씨를 빼내는 과정은 무척이나 섬세한 공정이 필요했다. 이 시절 월남에 보내진 군인들보다도 서독에 보내진 간호사들보다도 더 많은 달러벌이를 해낸 것은 바로 제사공장의 어린 여공들이었다. 60년대 한국산 누에고치로 뽑아낸 명주실은 일본과 유럽 생사시장에서 호황을 누렸다. 동양산 실크 스타킹과 실크 스카프는 유럽과 미국의 인기 상품이었던 것이다. 원자재부터 제품 생산까지 모두 국산 자재로만 이루어진 유일한 수출품이었으니 수출 이익도 다른 품목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번데기 삶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제사 공장에는 밤낮이 없었다. 제사 공장에서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수출 목표를 잡는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 선망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아침 4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11시에 끝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중노동을 저도 아주 그 상 중노동을 했는데 그러나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바람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힘든 줄 모르고 그때 이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1억 불 수출할 때 3천만 불의 외화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때 6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럼 3천만 불 전체가 우리 국민 모두가 놀아 가질 수 있는 돈으로 우리 땅에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수출했다는 거지 뭐 위탁 가공하는 원자재를 그때 들여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종잣돈이 결국 거기서 그 농촌에서 그 학비를 갖다가 대는 그런 돈으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교육에도 쓰여졌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종잣돈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죠. 당시 박정희 정권의 증산정책, 저고가 정책은 농민들을 가난으로 내몰았다. 가난한 농촌에서 현금이 되는 누에를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은 많았지만 일단 고치를 키워만 내면 사가는 곳이 있었던 것이다. 봄철과 가을철 2번씩 올리는 누에 고치는 아이들 학비였고 농비였다. 집섭에 누에를 올리고 사람 자는 방에서 누에도 함께 살았다. 옛날에는 그 방에 사는 방에서 키우고 자면은 누에가 떨어져서 그냥 잠수던 애들 옷에 다 떨어지고 먹고 막 그렇게 우리도 키웠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도. 하얀 누에 고치를 대바구니 가득 채워 머리에 이고 고치를 팔러 가던 풍경. 이 시절 흔하게 볼 수 있는 농촌의 전경이었다. 수매는 흔히 공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고치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었다. 제사공장에 강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에를 키우게 되면 화순으로 갖고 나가서 다 판매를 했어요. 화순까지 가서. 그래갖고 이제 많이 키운 게 이제 면사무소에서 또 판매를 했고, 북면으로, 화순으로, 면사무소로 그러고 다녔어요. 다 싣고 다니고, 그때는. 산봉, 꾸지뽕 따다가 미기서 누에 올려갖고, 어렵자리 키워갖고 가면
1등도 안 주고 3등 때려보면 아주 울겠어. 그래갖고 돈이 작아요. 껍데기 얇다고 그러고. 꾸짓뽕 묵은 뉘에가 뭐 고치가 얇지 얼마나 두껍겠어. 잘 키우면 수등 맞고요. 1등, 2등 맞고면 수등은 가서 한 4,000원이나 하면 거기서는 5,000원, 6,000원이 가거든요. 키로당에. 이게 나락 검사 받은 것도 똑같았어요. 그때 꽃이. 그런 게 그때 얘기들 많이 가르쳤죠. 그는 키워갖고.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난한 농촌 처녀들은 점점 더 많이 도시행 열차를 탔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도시로 나온 그들이 갈 곳은 값싼 노동자를 원하는 공장들. 제사 공장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농촌의 부모들이 누에고치를 키워 품삯에도 못 미치는 공판가에 내놓으면 도시에서는 그 딸들이 저임금으로 실을 뽑아냈다. 가난한 농민들과 농민의 자식들이 수출 대국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철저한 저고가 정책과 저임금 정책에 힘입은 명주실 수출의 상향 곡선은 1975년까지 지속이 된다. 70년대 수출 붐으로 인해 전국에는 70개에 달하는 제사 공장이 성업을 했다. 누에고치를 이제 그 산지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그 1년에 이제 봄, 가을 이렇게 2번씩 수매를 하거든요. 근데 수매해온 누에고치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건조를 해놔요. 건조를 해놨다가 이제 1년씩 이렇게 쓰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장한 누에고치를 이제 매일 조금씩 삶아서 다시 삶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물레에 이제 감는 이런 일을 했었죠. 제사 공장의 어린 여공들이 해낸 일은 공장 내부의 일만이 아니었다. 봄, 가을에는 직접 생산지를 돌면서 누에고치 수매를 해와야 했다. 길쌈을 하던 시대는 지났어도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내는 노동은 여전히 여성 인력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다. 이제 누에고치 수매하는 과정이 참 우리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보통 중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들어온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17살에 그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또래의 젊은 이제 애들이 이제 출장을 가요. 그러면은 한 보통 열흘에서 막 보름씩 가거든요. 옷가방 싸가지고. 가면 이제 거기에 있는 동네 남자들이라든가 잠업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잠업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잠업계장이 있었어요. 군 단위, 면 단위로. 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몇 킬로가 무엇이 등품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거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고 했는데 참 그 과정이 제일 우리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시기 제사공장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첫 주역들이 된다. 공순이라는 이름에서 노동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가졌지만 달러벌이에 희생된 그들의 고통은 수출 신화 뒤에 가려졌다. 75년 이후 일본이 생사 수입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견사 수출은 큰 타격을 입는다. 내수도 급감을 했다. 화학섬유 때문이었다. 여름철에 가볍고 선선한 나일론 옷감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이 나일론 옷감은 원사만을 외국에서 도입해서 순전히 우리의 손으로 따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론과 인견 등 명주실을 대신하는 화학섬유는 빠른 속도로 의복업계를 파고들었다. 질기고 편해서 한복도 나일론으로 지어 입었다. 방직기에 의해서 직조가 끝난 나일론은 열 처리기에 들어가서 우김살이 안 가고 탄력성이 강하게 가공됩니다. 그리고 가공을 마친 나일론은 염색기를 통해서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무늬를 놓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이 나일론은 석탄과 물 그리고 공기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성과 광택까지도 과학의 힘으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이 나일론은 인도 섬유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수요는 급격히 떨어졌고 급성장한 기성복 시장은 천연섬유 대신 싸고 편리한 화학섬유를 소재로 삼았다. 양자매 기반이 흔들리는 신호였다. 중국이 생사 덤핑을 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산 생사는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세계 생사 시장을 잠식해가기 시작했다. 중국의 저가 정책은 생사 시장을 쉽게 평정했다. 품질이 다소 떨어져도 가격 차이가 워낙에 현격했다. 중국 절강성의 수저우와 항저우 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의 제사 공장들이 늘어났다. 60년대의 우리처럼 중국 농가들은 저렴한 고치를 생산해내고 싼값에 노임으로도 일을 해내는 제사 공장의 노동자들이 중국산 명주실을 뽑아 전 세계로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동안 우리의 제사 공장들은 모조리 문을 닫았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또 구라파의 그 실크 명산지인 이태리 실크나 독일 블란서, 스위스 이 실크가 전부 참 망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그 싼 인건비에 감당을 못하고 전부 독점 당했죠. 제일 마지막 남았던 제사 공장이 94년도에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그래서 결국은 농가로부터 우리가 그 고치를 갖다가 수매를 해서 그 농가가 또 일정 부분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뭐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어치를 주고 우리가 구매를 해서 국제시장에 팔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94년도에 저희 국산 고치를 사서 다시 그 공산품인 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 팔라고 했을 때는 결국 가격적인 부분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중국 수저우 근처의 한 실크 원단 생산 공장. 중국인 직원들을 데리고 실크살을 뽑아내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 사장 전영호 씨다. 그는 3년 전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했다. 처음엔 중국 노동자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었다. 실크 원단을 짜기 위한 생사도 중국에서 수입해다 써야 했고 무엇보다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었다. 원사 수입 물류비를 절감하고 임금도 절감해볼 생각으로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다. 여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술을 이렇게 장시간을 걸쳐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짜내는 것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모노 원단이다. 이 원단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원단입니다. 여기에서 한 올 전부 올라가는 게 다 튕기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무늬를 전부 만들어내고 이걸 일본으로 수출하는 민즈라고 하는 그 이름의 제품인데요. 일본의 기모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모노 원단과 더불어 한복 원단지도 생산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옷 한복을 만드는 원단은 이렇게 중국산 생사가 아니면 짜내지 못한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산 생사로 한복 원단을 짜서 국내로 역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 사장에게는 고민이 많다. 한국산 원사로 짜낸 원단과는 차이가 있고 기대했던 만큼 인건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도 사실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인력을 마음대로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는 자꾸만 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 또한 그만큼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또한 자꾸 상승이 되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경쟁이 그만큼 앞으로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저우 근처의 실크 넥타이 공장. 이 공장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다. 실크 넥타이를 주로 생산하는 이 공장이 중국으로 옮긴 것은 5년 전. 생산을 쉽게 확보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한 여기 돈으로 인민비로 한 200원 정도 했는데 저희도 오늘도 지금 생사가 들어왔지만 어제 오늘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으로 270원까지 지금 들어가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얼마나 오를 수 있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지금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사 수급이 안정적이라면 디자인이나 품질로는 경쟁력이 충분한데 문제는 생사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명주실이 나질 않고 중국 시장의 생사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중국에 직접 나가 있는 업체가 생사 확보에 힘이 든다면 한국에서 생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진출은 최후의 선택이었건만 국산 생사가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실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자금력이 있다면 창업을 하고 싶어요. 동시에 창업을 해서 안정적인 완제제를 수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도 안정되고 문제는 창업이 과연 다시 성행할 수 있겠느냐, 국내에서. 그게 다시 숙제입니다. 온도를 잘 맞춰주면 누에는 한 번에 500개에서 6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에서 갓 깨어난 털이 많은 누에를 개미 누에라 부른다. 누에밥인 뽕은 농약이 스쳐만 가도 치명적인 독이 된다. 그러니 농약으로 농사짓는 이 시대도 누에에게는 쉽지 않은 시대다. 키워준 주인에게 곱디고 온 명주실로 보답을 하는 누에. 하지만 누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제 몸의 씨를 뽑아내는 아름다운 업을 하지 않는다. 빼앗겼다가 팔기에 급급했다가 돈이 안 되니 다시 버리면서 뽕밭의 길고 오랜 문화와 역사는 사라지고 있다. 단 한 번도 오롯이 우리의 것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